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한 따끈따끈한 오늘의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잠시 뒤 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신윤 의원들의 서울 출마,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등 파장이 클 사안들을 다룰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자세히 살펴봅니다. 가자 지구에 머물던 한국인 일가족 5명이 이집트 카이로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시티를 매각 포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리는 가운데 남현희 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전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차량과 선물을 경찰에 압수해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전청조 씨 수사 상황 등 각종 사건 사고 다루는 오후 궁금으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오후 궁금에서는요. 사기 혐의 전청조 씨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교수,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청조 씨 사건 들어가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경에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판사가 직접 전청조 씨 신문하고 구속 사유를 판단한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는 아마 이르면 밤에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 예. 특정법상 사기 혐의 이게 적용됐는데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님, 네. 이 특정법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편취했다라고 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을 되는데요. 이 재산상 얻은 이익의 액수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요.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형이 세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가 기자, 그리고 이제 남현희 씨 측이 공식 입장을 어떻게 보면 드디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네. 내놨습니다. 우선 일단 고급 외제차 벤틀리에 대한 입장이요. 이 남현희 씨가 주장한 거 보면 전청조 씨하고 조금 의견이 좀 달라요. 남현희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 이 전청조 씨가 자꾸 선물을 주고 또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예. 또 저희가 단독 입수한 전청조 씨 목소리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벤틀리를 사달라고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그랬어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그리고 차도 네.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이 벤틀리가 사실 남현희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남현희 씨가 사달라고 했다는 전청조 씨의 입장이 나온 이상 피해자들이 그러면 차 팔아서 그 투자금 우리한테 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현희 씨 측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해당 차는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몰래 깜짝 프로포즈 선물로 준 것이고 또 남현희 씨 친동생에게 전청조 씨가 주민등록 등본 등 여러 서류를 받아서 남현희 씨 명의로 산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벤틀리를 주면서 깜짝 프로포즈를 할 때 동영상도 있는데 이 영상만 봐도 남현희 씨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프로포즈에 대한 영상이 있다. 일단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청조 씨는요,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 없이 남현희 씨가 차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명의도 남현희 씨로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 명분이 프로포즈 선물이라고 하면은 남현희 씨 소유물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남현희 씨가 원해서 은연중에 나 이걸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천조가 알아서 사준 것인지 좀 궁금했는데 정말로 프로포즈로 인한 선물이었으면 남현희 씨는 몰랐고 그렇다면 이제 정천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디서 났느냐. 그렇죠. 네, 이 벤틀리는 정말 정청조 개인 어떤 자금으로 했다라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피해자들을 사기친 돈으로 남현이한테 또 선물 공세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근본의 문제점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매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펜싱으로 인한 수익금이 또 남현이한테도 들어갔고 그 외에 또 이제 벤츠도 남현이 씨의 이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거 봐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또 둘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이제 경제 또 공동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벤틀리 문제는 조금 그 남현희 씨가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남현희 씨 입장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지. 일단 뭐 공모냐 방조냐 뭐 여러 의혹이 나왔었는데 일단 며칠 동안 대응이 없었던 게요. 일단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뭐 많이 당황했던 건지 뭘 좀 계산을 좀 치밀하게 했던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현희 씨는 전 국민 앞에서 피해자임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나는 공모자가 아니고 정말로 피해자다라는 것 때문에 뭐 울면서 인터뷰를 하거나 본인은 정말 몰랐다라고 정말 절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남현희 씨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막 대응할 필요는 없고 전청조가 사기꾼인 것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이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모자로 자리를 가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펜싱 스타로서 그래서 좀 조용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벤틀리 차량 이거 외에도요. 이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 받은 고가의 선물 뭐 이거 처분 어떻게 할 거냐 시끌시끌 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 측에서는 이 벤틀리 차량뿐만 아니라 이 관련 물건들 모두 압수해 갈 것을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전해왔거든요. 남현희 씨 측에 따르면 남현희 씨는 지난주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온 후에 뒤늦게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됐고 차량도 즉각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더 큰 오해를 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틀리나 관련 물건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놨습니다. 일단 이건 변호사님 이게 경찰에 자기 물건을 압수해 갈 거를 요청을 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가능한지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압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실제 압수할 수 있을까? 압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범행의 도구도 아니고요. 사실상 계속해서 이 남 씨는 나는 이 사건, 뭐 이 해당 벤틀리가 전혀 사기 범행과 연루된 금액으로 이제 구입한 건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압수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남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사기 범행을 몰랐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뭐 A, B, C가 와서 나 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그 수익금을 주세요. 나한테 그 차를 주세요 한다고 특정인한테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확히 사기의 피해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에서 압수해 가서 이게 적법하게 처분을 해달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사기 피해에 대해서 사실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걸 함부로 압수하거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남 씨의 주장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네. 이걸 당장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부분도 사실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걸 함부로 현금으로 이제 매각했다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처분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본인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이걸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변호사도 남현희 씨가 선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저기 입장문부터 해갖고 치밀하게 다 계산해서 뭐 문제 없이 다 하도록 한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박상희 변호사님. 자, 이제 남현희 씨가요. 이제 전청조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서 그리고 대질 조사 신청을 했는데 상담 심리학 교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심리인지 좀 궁금한데 인터뷰를 보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본인의 결백을 좀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현희 씨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정청조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이게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남현희도 공범 아니야? 남현희도 문제 있지 않은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아지고 이게 좀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결백을 주장하고 결백을 어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 참지기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대주일 신문도 하겠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고소인 조사도 받겠다. 그러니까 내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정청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 참지기를 하면 거짓말 탐지기에 뭐라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훨씬 더 유리해질 거고, 이런 면에서 정청조가 100% 거짓말을 하고 있고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이 전청조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보면요, 거짓말 정말 잘하잖아요. 뭐 안면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사기를 잘 치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 참지기가 지금 심리, 생리 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를 불안감을 느끼면 그게 생리에 나온다는 건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공상 허언증이라던가 리플리 증후군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냐?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안 믿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100% 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이 결국은 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네. 이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사람은 90% 정도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네. 있고, 어떤 분들은 또한 70% 정도밖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확한 건 이제 어떤 정신 신경 안정제적 약물을 먹거나 그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하거나 내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정도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안 나올 수도 있다. 내지는 판멸 불가능, 네. 그러니까 판독 불가능으로 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일단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치 않다고 하니까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현희 씨가 이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남현희 씨가 지금 본인의 변호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이 뭔가를 지금 다 논의했고 그것들을 하루 걸러 하루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남현희 씨가 공범이지 않을까란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본인은 이미 피진정이신 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피진정인으로서 1차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고 싶을 때 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전청조랑 말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대지 조사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는데도 이걸 요청한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도 사실은 공범 가능성, 뭐 방조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조금 뒤집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수사상으로는 지금 남현희 씨가 먼저 조사하지 않고는 이런 추가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네, 그래서 절차는 액션이지 않을까. 과정상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요, 대질 조사 절차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두 사람이 이제 특정 장소에서 딱 직접 만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변호사를 대동하고서 만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보통? 예, 대질 조사라는 거는 그냥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 양자의 말이 다를 때 1피의자와 2피의자를 경찰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실에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기 때문에 1피의자도 나도 변호인 조력 받겠다, 2피의자 나도 변호인 조력 받겠다 이러면 각 피의자들이 옆에 변호사, 본인들의 변호사를 두고 경찰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진술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저쪽이랑 말이 다른지 추궁하고 이런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기 다시 돌아가세요. 이 변호사님은 이제 남현희 씨의 요거 입장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요 입장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전체적인 입장으로는 사실은 이게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요청은 아닐 거라는 거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결백함을 가리고 싶은 그런 용기와 그런 의지가 충분하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심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내면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만큼 본인의 결백함을 이런 많은 절차들을 내가 감내하고도 밝혀낼 자신이 있다. 난 억울하다라는 호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야겠군요. 네. 자, 그리고 장관 기자, 또 하나 중요한 사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남현희 씨가요, 본인이 운영한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이 성범죄 사건을 방관했다. 이런 의혹도 좀 뭐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패치가 남현희 씨의 펜싱 학원에서 벌어진 이 성폭력 사건 전말을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씨 학원에 근무하던 코치가 엘리트 선수였던 고등학생 A양을
성추행하고 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SNS도 훔쳐보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이 남현희 씨 측에 얘기를 했지만 남현희 씨가 내놓은 해결책은 A양을 달래기 위해서 뭐 떡볶이, 피자 같이 먹기, 또 쇼핑 쿠폰 주기였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1차 분리 조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올 1월부터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와 만나면서 이 아카데미 학생들의 일에는 조금 신경을 좀 덜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이 남자 코치가 A 학생을 한 펜싱 대회에서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A양 어머니가 6월에 남현희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 A양에게 새 코치를 소개해주고 대학 입학에 도움을 주겠다는 등 남현희 씨는 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 새 코치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전청조 씨가 차린 이 매널이라는 학원에 있는 코치라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전청조 씨가 A양에게 굉장히 모욕스러운 성희롱적인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다 있어. 너 앞으로 선수 생활 못하게 할 거야 라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있는 동안 학부모 측의 주장에 따르면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A양의 선수 선발전에는 동행하지 않았고 또 학부모 긴급 간담회에서도 제가 코치한테 물어보니까 코치는 안 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을 한다든가 네. 또 A양 얘기는 알겠는데 근데 정보는 없잖아요? 라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A양은 남현희 씨의 성형외과 시술에 따라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린 적도 있다고 하고 이 학부모들의 말이 정말 다 사실이라면 뭔가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사건이 흘러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도만 보면요. 자, 교수님 이제 남현희 씨가 이제 피해자한테 한 행동들이요. 이 어떻게 이 보도만 보자면요. 이 방관을 했다고 볼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 정도면 뭐 방관을 넘어서 정말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남현희 씨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펜싱 지도자였고 교육자였는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떡볶이, 피자, 쇼핑 쿠폰이라는 것은 좀 충격적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을 당한 학생을 코치로부터 분리를 했어야 하고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났으면 학부모와 함께 이제 의논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코치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학생한테 또 이런 일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코치는 법적 처벌이든 뭐 자격을 박탈하든 이런 어떤 징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학원 차원에서는 다시 이런 재발이 없도록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또 대표로서 이런 일을 다시 당연히 이렇게 목 놓겠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쇼핑을 했다, 뭐 성형외과에 갔다 이런 것은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입니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해당 코치가 일단은 거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남현희 씨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이제 공소권 없음인가요? 이제 극단적 선택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좀 했었어야고 좀 보세요. 네, 뭐 법적인 처벌은 못 받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학생은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청소년 시기에 이런 성추행을 당하면 한 여학생으로서 심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요. 또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인생이 달린 진로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펜싱 선수로서 내가 이런 어떤 추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소문이 앞으로 날 따라다닐지 모르고 또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학생을 다독여주고 치료하고 또 치료할 수 있고 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고은 변호사님. 자, 전청 씨가 이제 피해자의 한 발언도 지금 뭐 상식적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좀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이 전종호 씨가 A양을 만나서 담배 피면서 너 그 J 코치가 성추행한 그 코치랑 했냐? 그러니까 성적 어떤 행위를 했냐라는 의미겠죠. 그런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피해 학생이 아동이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내가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 너 선수생활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은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법상 뭐 협박죄 성립도 물론이고요. 또 이 해당 피해 학생의 아동의 연령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해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이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데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네.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학원, 이 원과 관련돼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방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의 유기방임 혐의 성립 여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청조 씨, 남효인 씨 사건은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5군구는요. 최근 연예계를 뒤덮은 마약 스캔들입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긴장하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람도 감동해 보고 사귀라 그랬거든. 아 멋있다. 네, 장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연 씨의 공소장이요.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네. 유아인 씨는 지난 1월 미국 LA의 한 숙소에서 일행들과 대마초를 네.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대마초를 피우던 유아인 씨는 일행 중 한 명인 유튜버 A 씨에게 흡연 현장을 들키자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라면서 대마초를 한번 피워보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좀 신용만 했더니 그러는 거 아니고 좀 더 깊게 들이마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님, 이 유명 유튜버에게 너도 할 때가 됐다라면서 대마를 권했다는 건데 이게 목격자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정황이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검찰이 이제 제시한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검찰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인이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거를 우려해서 이 유튜버에게 공범으로 이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 대마흡연을 권유하기도 하고 더 깊게 들여마시라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타격이나 또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서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라고 검찰도 보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유아인 씨는 이제 공범 만들기 의혹에는 지금 말을 좀 아끼고 있죠. 당연히 아껴야죠. 네. 이 대마 흡연을 권유받은 유튜버에겐 왜 그 자리에 피하지 않았냐, 뭐 왜 어울렸냐, 뭐 이 유튜버한테도 사실 질책이 좀 가고 있기도 네.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일단 유아인 씨는 아직 이게 재판 전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회피를 하고 있고요. 이 유튜버가 질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어린애도 아니고 뒤에서 뭐 억지로 그렇게 대마초를 피우거나 뭐 마약을 시킨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정말 하기 싫었으면은 그런 어떤 행동을 안 하고 대마초를 안 피웠으면 되는 것을 꼭 그 자리에 가서 결국에는 유아인 일행과 어울리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딱 보면은 이상한 장소인 거 아는데 거기서 또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는 그런 시도도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유튜버는 그 구독자들한테 상당히 좀 사과를 하고 차후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독자들 시선은 차갑습니다. 차갑다. 그리고 장가 기자, 유아인 씨가요 또 2년간 프로포폴 9.6리터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9.6리터. 여기 지금 앞에 뭐가 있긴 한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아인 씨가 2년간 프로포폴을 181차례 총 9.6리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6리터 대체 얼마야? 저희도 제작진이 이게 오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리터짜리 생수 한 병에다가 이 프로포폴 색과 비슷한 우유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총 5통이 나옵니다. 이걸 2년간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인데요. 이걸 환산하면은 9,600cc가 되거든요. 또 유아인 씨가 2년간 181차례를 투약을 했는데 단순 계산을 해봤더니 한 번에 50cc가 됩니다. 50cc? 네, 그래서 50cc면 대체 뭐 몸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이 정도로 투약하면 괜찮은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마취 통증의학 전문의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산을 해보면 하루 한 50cc 정도 나오는데 맞을까요? 3cc에서 한 20cc까지도 들어갔거든요.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계속 투여하다 보니까 정신적 의존성이 이제 심해지고 또 이제 프로포폴이 간과 신장으로 이제 대사가 되고 배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네, 유아인 씨는 이뿐만 아니라요. 미다졸람, 케타민 등도 함께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요. 아버지와 누나 명의까지 도용을 해서 약을 뭐 처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한 씨는 참 본인의 건강이 걱정이 되지도 않았었는지 너무 과다 지금 투여를 했는데 심지어 나아가서 본인의 가족들, 아버지와 누나를 비롯한 6명의 이름을 도용해서 불법 처방을 받았어요. 지금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서 프로포폴 한 거 밝혀지고 있고요. 또 수면제는 자그마치 1000알이 넘는 양을 지금 불법 처방을 받았으면 1000개를 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의사한테 알려주기도 했고요. 또 지인한테 부탁해서 누나인 척해달라라고 얘기해서 누나의 어떤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약을 처방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틸 녹정이라고 하는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그 수면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누나 이름으로 받다 보니까 140정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누나 이름으로 받았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휴대폰 다 지워라 이렇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정황까지도 밝혀졌습니다. 야, 그랬군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이 가족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의 도용해서 하는 건 좀 엄연히 범죄잖아요. 네, 이건 뭐 그렇습니다. 처벌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 유아인 씨 공소장에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때 그 타인이 직계 혈족이나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힐 때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단서 규정은 있습니다. 뭐 이제 유아인 씨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수의 약물 투약했고 혐의가 8개나 된다고 해요. 뭐 큰 처벌이 예상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좀 견해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재판? 네, 아까 우리 기자님 보여주셨듯이 정말 상당한 양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종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습니다. 근데 더 죄질을 안 좋게 볼 것 같은 게 본인의 혐의가 밝혀질까 봐 주변 지인들의 증거 인멸을 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혐의만 해도 8개의 혐의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1심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그 수사 단계 때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이제 청구됐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증거 인멸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이제 기재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실형의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1심 재판 결과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요. 그냥 하나 궁금한 점인데 프로포폴 계속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프로포폴 왜 하는 건가요? 프로포폴이요. 그게 이제 수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이제 뭐 연애 뭐 갑자기 뭐 야근을 한다든지 급작스럽게 뭐 드라마 촬영한다든지 하면은 수면장애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잠깐 자더라도 개운해지고 싶고 그런 욕구 때문에 한두 번 이제 처방받아서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의존성이 생겨서 이제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기가 이제 곤란해지니까 본인 지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죄 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전문의에게 물어봤더니 이 한 번에 50cc 같은 경우면 뭐 몇 시간 정도를 잘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의가 한번 보기에는 추측을 하기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또 이 프로포폴이 우리가 뭐 내시경 할 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잠을 잘 때 살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유아인 씨가 하다가 계속해서 좀 뭐 중독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잠깐 이제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성균 씨. 이성균 씨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경찰에 2번째로 출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재소환이 되는데요. 첫 소환 당시에는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경찰은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성균 씨 진술부터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성균 씨가 1차 소환 당시에는 뭐 혐의를 인정하냐 이런 취재진들의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말을 좀 아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성실히 임하겠다, 조사에 잘 응하겠다라고 1차 조사 때 이성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변호사님. 근데 일단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일단 알려졌습니다. 뭐 2차 소환 때는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1차 소환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수사의 목적 자체가 간이시약 검사와 또 그 모바일 검사 등 전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면서 경찰이 물어볼 수 있겠죠. 본인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본인 입장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이 나왔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데 경찰이 더 묻기에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오픈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조사를 좀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고요. 2차 소환 조사 때는 이제 구체적 혐의에 대한 이성균 씨 입장을 묻겠죠. 왜냐하면 이 국가수 정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성균 씨의 일단은 뭐 본인이 그 실장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실장 진술에 대한 본인 입장이 어떤지를 쭉 한번 들어보고 이 정밀 검사가 나오면은 또 3차 소환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전에 진술한 것과 실제 그 검사 결과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2차 때는 그 피의자 이성균의 구체적인 입장을 이제 들어보는 그런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술 거부는 이제 조사하는 쪽, 조사 받는 쪽에 일단 눈치 싸움, 뭐 어디까지 알고 있어, 눈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나요? 아직은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엔 변호인이 이제 네. 그런 사정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사 때도 변호인 동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간이 시료나 이런 것들만 제출을 하고 이제 구체적 혐의 사실은 다음 소환 때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왔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사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가 기자, 그리고 마약 수사 선상에 오른 또 한 명 있죠. 가수 빅뱅 출신의 디드래곤 권지용 씨입니다. 경찰 출석 또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이성균 씨에 이어서 이 지드래곤 씨도 논란의 중심에 섰죠. 지드래곤 씨는 결백을 주장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구속 입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저는 마약 투약 안 했습니다. 라면서 입장을 밝히고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지드래곤 씨가 최근 보면 이렇게 뭐 과장된 몸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눈을 좀 크게 뜬다거나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추측성 글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은 좀 초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저도 이 인터넷에 떠도는 지드래곤 씨의 최근에 이런 과장된 몸짓에 대해서 네.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방송 전에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행동과 이 마약 투약 여부를 결부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또 뭐 사실 마약을 한다고 해도 이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면서 이 함부로 억측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정신과 전문의가 당부를 했고요. 또 한편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사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드래곤 씨가 당시에 초범인 점과 또 마약 사범 처리 기준에는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된 점을 고려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장가 기자, 뭐 의사분들 굉장히 취재 많이 했습니다. 예. 어쨌든 권지용 씨가 이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권지용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뭐 약간 수상한 이상한 짓을 했어요. 네, 비싹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의 속도로 삭제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비싹. 그러니까 글을 올렸다가 거의 빛의 속도로 비싹했다라는 이제 이 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죠? 워낙에 많은 그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많은 팔로워들이 그 글을 저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구경열반이라는 단어와 팔정도라는 단어인데 팔정도는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등 뭐 반듯하게 본다, 반듯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구경열반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열반이다라는 등의 내용인데 복잡하고 뭔가 불안하고 복잡한 본인의 심경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진 출석을 앞두고 있는 지드래곤이 만약에 뭐 정말로 떳떳하다면 이런 모든 세파의 그런 비난들이 더욱 괴로울 것이고 만약에 지금 떳떳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불안감은 정점에 이를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지드래곤이 본인의 심경을 나타내는 글을 적었다가 여러 반응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D의 빗싹, 네티즌들은 빗저했습니다. 빗저의 속도로 저장을 했네요. 자, 다음 궁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장 기자, 자동차 추락 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 받는 이 남편이 있는데 이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에 전남 여수 금오도 여천항에 중립 기어 상태로 세워져 있던 자동차가 굴러 내려가서 바다에 빠지면서 이 차 안에 타 있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 부부인데요. 새 일출을 보려고 바다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살인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를 최종 선고를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해서요. 사건 발생 5년 만에 이 남편이 12억 원이 넘는 보험금 받게 됐습니다. 야, 이 변호사님, 이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우선 형사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가 있을 때는 사실 형사 판결의 결과가 민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사건을 살펴보면 이 남편, 이 피고인이 1심에선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지만 2심에서는 남편의 과실만 인정돼서 살인죄는 무죄가 선고되고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이 교특법 위반 혐의만 인정이 됐고요.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살인죄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민사소송을 보더라도 1심에서는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던 거에 대해서 남편의 청구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심 이 서울고등법원 이 민사 13부에서는 우연히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남편의 보험금 지급 청구 남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2억 원을 보험사는 남편에게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해서 12억 원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그 밀린 지연이자 2억 원도 함께 배상해라, 함께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의심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자, 근데 보험사 측은요, 이제 남편한테 이제 보험금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1심, 2심, 3심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보험사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편 A씨가 이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했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또 보험 계약 당시 입력한 정보가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주장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법상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역시나 2심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보험사의 주장이 다 기각이 되면서 남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12억 원 그리고 또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2억 원까지 해서 총 14억 원을 배상해야 되고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박상희 교수님, 남편이 이제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 보험을 일단 가입을 하기도 했고 일단 보면 어딘가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의심이 많이 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결혼한 지 뭐 며칠 되지 않는 부부가 보험 수령액이 너무 많았고 그 수익자가 다 남편이었고 결국 1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었고 자동차도 중립기어로 되어 있었고 물이 빨리 들어가도록 뒷문도 열려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남편이 그 사고가 나는데도 좀 여유 있는 행동을 보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남편이 좀 피해자로 의심스럽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 무죄가 나고 보험금까지 수령했다 그러니까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처럼 놀랐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피해자의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 아들과 딸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굉장히 좀 절실하게 청와대 게시판 남기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험금까지 수령하게 됐기 때문에 이 아들과 딸의 마음은 심히 좀 상처로 얼룩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요, 저 변호사님은 이거 법적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검찰이 기소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뭐 물적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무죄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겠지만 예, 예. 검찰의 기소가 없었다면 이 사건 판단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가 있을까 싶고 사실 보험금을 다수 사망 직전에 가입을 하고 이런 사건들은 변사 사건이 검찰에 올라왔을 때도 당연히 검사는 범죄를 의심해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이 무죄로 뭐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많은 부분 아쉬움이 나는 판단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증 해결사분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그제 전남 보성의 한 버스 정류장으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돌진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한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고령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속도가 줄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해당 버스 정류장엔 현재 국화꽃과 딸기 우유, 초콜릿, 과자 등이 놓여 있다는데요. 슬픔에 잠긴 주민들이 가져다 놨다고 합니다. 한창 꿈이 많을 나이였던 여고생의 비극, 프레스룸도 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픽, 며느님들이 반기실 만한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들 올해 제사상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내년부터는 좀 편해지는 가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성균관 의뢰 정리비는 기존의 제사상을 대폭 줄이는 안을 발표했는데요. 가벼운 제사상이나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진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제사 권고안인 건데요. 집집마다 제사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내년 제사상엔 치킨이나 피자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청룡하면 김혜수, 김혜수하면 청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만날 수 있었던 김혜수 씨를 이젠 MC석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간 매끄러운 진행과 후보들에 대한 배려로 굳건히 MC 자리를 지켜온 김혜수 씨. 1993년부터 한 해를 제외하곤 무려 29년간 청룡영화제 MC를 맡았는데요. 이번 해를 마지막으로 MC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유승용, 이미도 등 동료 배우들은 30년간 청룡과 함께한 김혜수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청룡의 여인 김혜수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MC석은 아닐지라도 스크린에서 멋진 모습으로 빛내고 수상자로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 그려보겠습니다. 배우 김혜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 만든 이슈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요, 저희가 희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요, 2호 혁신안을 발표하는데 현재 2차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여기에 뭐 국민의힘 당 지도부하고 친윤계가 여기에 다수 포함돼 있어서 어떤 반발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지금 유이동 정책위 의장, 지금 당 지도부가 상당히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수의 친윤 인사들도 이곳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16명 정도 계속해서 3선을 이어온 사람들이 16분 정도라고 해요. 네. 지금 이거를 놓고 보면 지금 이게 계속해서 연임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제한을 걸지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쉰 사람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포함을 할지 지금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게 혁신위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국민 앞에 이렇게 선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도 김은경 혁신위에서는 3선 이상 제안을 이렇게 논의가 된 바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실패로 거듭났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3선 이상이라는 제한을 둔다. 이거는 국민에게 굉장히 신선한 그런 것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요.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동석, 김정관은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일단 그리고 총선 앞두고요. 이제 경선을 준비 중인 이제 당협위원장. 네. 뭐 그리고 뭐 새롭게 도전자 입장 이런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눈이 좀 확 떠지는 그런 뭐 발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넘어서기 위한 그 신인 정치 세력들의 굉장히 힘든 고비가 매 순간마다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꺾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한을 두는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기를 희망하고요. 바뀌지 않으면 집니다. 바뀌지 않으면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동석, 김정관 목소리가 이렇게 커진 건 처음입니다. 네. 예. 신정현 의원께서는요. 2호 혁신안 여기에 세비 삭감 및 불체포 특권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어쨌든 좋은 안들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좋은 안들이 실현되면 참 좋은 정치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드는데 이 비슷한 안들이 사실 민주당 혁신안에도 있었고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그런 혁신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과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은 서로 주체가 달라요. 메시지는 혁신위가 냈지만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당대표인 김기현 당대표와 지도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세비 삭감이나 여기에서 의원 정수 감축이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메시지로 끝나는 것은 혁신이 안으로 성공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당대표와 그 함께하는 지도부, 사실은 그 이면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의지까지 포함되어야만 실천 가능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실천 가능할 것인가? 이전에 늘 실패해왔던 혁신안에 재반복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안 받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걸려있는 분들 중에 당의 주류 계층이 있고 당장 김기현 당대표가 여기에 목줄을 스스로가 쥐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메시지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제를 희생으로 삼았는데 희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요. 혁신위원장이 꼭 다시 당선돼 기득권 가져야 한다는 생각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제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에 이어서 윤핵 간의 수도권 출마론, 뭐 서울 출마론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동석 행정관은 여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3번 당선이 됐으면 그만큼 이 전국적으로 이미지는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전국구 의원이거든요. 전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인데 3번 할 때까지 그렇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만큼 영향력이 없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번 할 동안 당연히 당을 위해서 쓴소리도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전국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마땅히 가야 될 그럴 분들께서 만약에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3일 이상 제한을 두게 되면 무소속 출마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소속을 나가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 또한 혁신위에서 그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무소속을 할 때 뭐 어느 정도의 나중에 당으로 돌아오는데 뭐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에는 무소속 출마로 인해서 당을 갈라치는 그런 행위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의원님. 일단은 뭐 의사 출신의 이뇨한 표 뭐 승낙이 제조가 됐는데 대상자들이 이거를 복용을 할까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복용 안 할 겁니다. 이런 처방이 어디 있냐고 집어 던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총선은요 어느 계파 혹은 뭐 지금의 실권자가 누구냐를 다 떠나서 당장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에 가장 방점을 찍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6개월 전이니까 뭐 침묵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당의 공론화가 되고 당론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 3선으로 계시는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런 분들이
이것이 과연 승리의 어떤 아젠다가 맞냐라고 하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훨씬 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동석 행정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탈당 러시 혹은 신당의 어떤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윤심을 거부하는 3선 이상 그리고 윤심을 거부하는 윤핵관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 맞는지.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과하 지옥으로 잡아왔습니다.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이 이제 대사하면 뭐 나중에 징계 취소로 좀 말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들이 일단 특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뭐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당이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 일단 결과는 모두 사면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을 이뤄내자. 이런 게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그 반발을 떠나서 이분들 역시 이제는 통합의 길로 한 발자국 나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당이 뒤숭생숭하겠죠. 네. 하지만 이게 총선을 한 뭐 5개월 정도 앞두고 이렇게 통합을 위한 행보로 비춰지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하나하나 언변이라든지 이런 통합 행보를 보고 계시니까요. 결론은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로 가자. 예. 일단요, 이 징계를 취소해 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반발을 하냐?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 물론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그 억울한 부분을 굉장히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행보로 보이고요. 그 징계 과정에서 있었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놓고 보면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당의 분란을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이주선 대표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쳤어요. 수해 중에. 근데 이거는 당원 당규에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90도로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그걸 갖고 그게 사실 이게 잘못이 됐는데 이거를 갖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거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 크고요. 지금 과지옥의 수모는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보다는 나 앞으로는 당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인 일로 국민들 앞에 선보이겠다. 이러면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박수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좀 뒤끝이 있다,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정현 의원, 예. 대사면 뭐 징계 취소 이거 하자고 한 이유가 사실 당내 화합 통합인데 이게 통합이 지금까지만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통합 그리고 사실은 혁신, 마지막엔 탈영남, 아마 지금 혁신위가 세 가지 키워드로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삐그덕거리는 것이죠. 잘못 진단한 겁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0%로 주저앉고 20%대로 주저앉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겁니까? 네. 진단이 완전히 틀린 거죠. 사실은 수직적 당정 관계, 용산 출장서라고까지 비아냥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의 어떤 참담한 현실들,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생에는 무능한 이 정부의 참상들, 국민 갈라치기에 이제 식상해져 버린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돼서 참패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메시지는 이제 얼마 전에 징계되었던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말하면 무능한 지도부와 또 당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제대로 된 당정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진단을 해버린 꼴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마지막 이슈는 저희가 도망 안 쳤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4개월 만에 국회를 찾았는데 먼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처참한 준비와 대응으로 잼버리 대회가 전국민 흑역사로 남아버렸습니다. 이 잼버리를 이유로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책임을 뭐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책임을 다 했고 무능하면 책임감과 함께 성실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능해. 국민들이 다 알아. 반말하지 마세요. 저는 좀 더 공손한 자세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여가부 국감 모습이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이요, 이제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화장실 추격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고성을 막 지르십니다. 이동훈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나쁘끄럽죠, 사실. 네. 저런 모습이 뭐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 저런 모습이 굉장히 되풀이된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뭐 김현숙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잼버리에 대한 책임론도 이렇게 불거질 수 있고요. 하지만 저런 정책들에 있어서 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좀 이런 질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남고요. 앞으로도 김현숙 장관도 이제 대답할 때 정말 참신하게 더욱더 부드럽게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향해 질문이나 대답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야 심사 협정했을 때 뭐 고성 지르지 않게 했는데 이거는 뭐 상관없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해서 고성이 지를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언변을 서로 질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높은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질의를 떠나서 내용의 문제가 돼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이끌어져야 되는 건데 굉장히 저렇게 고성이 계속 난무하다 보면은 결국엔 질문 자체 의도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자제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인 의원, 그리고 네. 김 장관이요, 이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조직의 허위 보고 탓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네. 받아쳤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이 정부는 오직 남 탓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잼버리의 이 실패는 국제적 망신을 이제 낳았던 것이고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자아냈으면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우선이죠. 근데도 지금은 조직의 허위 보고 탓. 이날 7월 24일 날 당일 현장에 갔던 건 장관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실무자들 중에 여가부 출장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럼 제대로 된 현장 확인도 안 했다라는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는 것입니까? 보고만 받는 게 장관의 역할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공동조직위원장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정부가 이전까지 했던 모든 것의 남 탓, 전 정부 탓에 이어서 이제는 이 실무의 모든 책임마저도 본인 탓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 정부의 남 탓의 모습이 이 김현숙 장관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서 국민은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은 못 볼 것 같은데 뭐 법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이 뭐 맨날 사이가 안 좋고 싸웠는데 어제는 좀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 뭐 이동석 행정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뭐 전직 두 법무부 장관의 계속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훈훈하다. 네. 결국 김도 법무위원장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이 뭐 웃음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도 또 어느 정도의 상임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치고받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어느 정도 웃음을 보면서 국민께 이런 정책들을 설명해 나갈 때 국민께서 더욱더 적극적인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처럼 훈훈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